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저는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퇴직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서 아들 내외를 보면 기운이 조금이라도 날까 싶었죠. 현관문 앞에 서서 우산을 접고 있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오신 거예요? 며느리는 살짝 한숨을 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기분이 몹시 언짢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젖은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군요. 아버지, 어서 들어오세요. 그 말조차도 어딘가 주눅 들린 듯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를 보여주며 애써 밝은 얼굴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너 생일이라서 말이다. 이거 우리 동네에서 새로 생긴 빵집에서 사왔는데 한번 맛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데 며느리는 케이크 상자를 보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유명 브랜드 케이크도 많은데. 동네 빵집 거면 맛없을 텐데 굳이 이걸 사오신 거예요? 사올 거면 메이커로 사고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오세요. 이딴 거 안 먹으니까. 그 말투가 사뭇 날카로워서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 아들 눈치를 살폈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갑자기 며느리가 소파에 놓여있던 제 우산을 확 집어들었습니다. 바닥에 물 흘리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미리 전화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도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앞으로는 꼭 연락하고 오마. 그러자 며느리는 제게 우산을 다시 쥐어주면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오늘은 좀 곤란하니까 나가주세요. 아들은 머뭇거리더니 이내 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 또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거실에 케이크를 내려놓을 틈도 없이 그렇게 저는 다시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처럼 쫓기듯 나오게 된 거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가슴에 울렸습니다. 참, 이런 날씨에. 폭우가 너무 심하게 내리고 있었으니 택시를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끊긴 시간이었죠. 결국 저는 우산 하나에만 의지한 채 빗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릴 때마다 뭔가 서글픈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됐나? 비 내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욕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잠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허겁지겁 열쇠를 찾는데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열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둡고 젖은 마당에서 더 오래 서성이고 싶지도 않았죠. 결국 옆집 박씨댁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곧 조명이 켜지고 박씨가 문을 열며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어휴, 비를 얼마나 맞으신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이야기하자 박씨는 절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당장 수건부터 드릴게요. 옷도 갈아입으셔야겠는데. 그 따뜻한 환대에 겨우 몸을 녹이면서 저는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박씨는 듣는 내내 몇 번이나 화를 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집안 어른을 그렇게 쫓아내다니. 더구나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이미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신발을 벗어두고 담요를 둘둘 감고 소파에 잠시 앉으니 마음 한구석에서 서글픈 자괴감이 밀려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한테 받을 대우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한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아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매일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며 학비를 대줬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떠오르더군요. 그런데 이제는 제 존재가 그들에게 그저 짐이 된 걸까 싶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박 씨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세요. 열쇠는 내일 아침에 천천히 찾아보면 되잖아요.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가슴 깊이 맹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 뇌리에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가 마련해준 간이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세차게 뛰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따끔히 한마디 해야 하나. 하지만 전화를 건들 잡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매달려야 하나. 차라리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자. 문득 예전에 써둔 낡은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회사에서 겪은 일들, 아들을 키우며 느낀 보람과 고충이 모두 적혀 있었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한 끝에 저는 하나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절대로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래, 나도 내 삶을 존중받고 싶어. 그 아이들이 날 몰아낸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겠다. 그 결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저는 밤이 깊어질 때쯤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비는 잦아들었지만 제 마음속 분노는 오히려 더 커져 있었습니다. 박 씨 집에서 대충 양치와 세수를 마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아침이 되니 잃어버렸던 현관 열쇠를 마당 구석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아마 폭우 속에서 주머니에서 떨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퀴퀴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와 더욱 씁쓸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이 집,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이 공간이 이제 내 전부인가.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거다. 불현듯 서재 구석에 있던 낡은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40년 가까이 매일 조금씩 써온 기록들이 들어있었죠. 회사 생활에서 느낀 좌절과 성취,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라 포기했던 취미와 꿈,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해 조금씩 모아뒀던 메모들까지. 저는 그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일기장을 한 권씩 살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제 청춘의 흔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걸 그대로 묻어둘 순 없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안의 기록을 내 복수를 위한 무기로 만들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굳힌 뒤 저는 한 장 한 장 정성껏 읽어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 내외가 제 진심과 노력을 다시금 깨닫게 될까? 단순히 말로는 전달되지 않을 그 진심을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내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떠올려 봤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죠. 그들은 사회적 체면과 주변의 평가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아들이 점잖게 굴어도 결국 며느리의 시선이 아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노려보자. 체면과 명성을 흔들면 그들도 내 존재를 다시 돌아보겠지. 저는 복수심에 불타면서도 동시에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런 식으로라도 깨우쳐야 하나.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들도 제게 한 짓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집에서 내쫓을 정도면 이미 인간적인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결심을 굳힌 뒤 저는 차근차근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어떤 분위기인지, 며느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약점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먼저 떠올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전에 같은 업계에서 만났던 김 사장. 그는 제 옛 거래처이자 지금은 아들 회사의 대표였죠. 그때부터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아침부터 서재에 틀어박혀 일기장을 뒤적이던 저는 예전 명함첩을 찾아 꺼냈습니다. 젊었을 적엔 여기저기 발이 넓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명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같은 업계를 누비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죠. 나중에는 김 사장이 따로 회사를 차렸고 아들이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에도 김 사장이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며 감사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이 남아있을까? 살짝 망설였지만 이왕 시작한 일이니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니 낯선 여성 직원이 받았고 김 사장께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곧 김 사장이 전화를 받더군요. 오, 김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반가워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마음 한켠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쓴웃음이 났죠. 어제의 일을 떠올리면 반가움도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저는 다소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사장, 혹시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어떤지, 업무 태도라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사장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저와의 인연을 무시하지 못했는지 차분히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만큼 성실하지 않아요. 집안에 문제가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후에 직접 아들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사장은 알았다고 하면서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씀 달라고 했습니다. 그 호의가 고마웠지만 이내 마음속에는 더욱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역시나 아들도 집안 문제로 흔들리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아들은 더 궁지에 몰릴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복수가 되려면 아들의 약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 그게 아들을 파멸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과정이 될 테니까. 저는 일단 김 사장과의 통화를 마치고 다시 한번 명함첩을 뒤졌습니다. 아들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 중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었죠. 다행히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후배 2명이 현재 그 회사의 부장급으로 있다더군요. 저는 즉시 연락을 취해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식사나 한번 하세. 후배들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후배 2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고 옛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요즘 회사 분위기를 물어봤죠. 후배들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김 선생님의 아드님께서 결제 서류나 일정 관리 같은 기초적인 부분에서 자꾸 실수를 내거든요. 저는 감정을 숨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업무 부담이 큰가 보네. 집안 사정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뭘 알고 있나? 후배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께서 사치품을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회사 안에서도 꽤 돌고 있어요. 아들분이 월급으로 감당이 안 돼서 대출까지 받았다는데 정확한 내막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또 한 후배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회사 내부에서도 몇 번 금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돈이 필요한지 상여금이나 선지급 관련 서류를 몇 번이고 올려서 김 사장님이 곤란해 하셨다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저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처한 현실이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도와줄 방법이라도 찾았을 텐데. 그런데도 그들은 날 문전박대했지. 저는 후배들과 식사를 마무리한 뒤 가벼운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아직 저의 진짜 의도를 모르겠죠. 저는 회사 근처를 나서며 굳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대충판은 읽혔어. 며느리의 사치로 재정이 흔들리고 그 때문에 아들도 회사 생활이 엉망이 되었군. 그리고 날 쫓아낸 건 단순히 귀찮아졌기 때문이겠지. 그 순간 어제 밤의 모욕감이 다시 떠올라 복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분노도 좋지만 급하게 나서면 실수할 수 있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자.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재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일기장과 각종 기록, 그리고 새로 알아낸 아들 내외의 약점들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단계별로 정확하게 실행해야 했습니다. 이 복수는 단순한 감정풀이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니까요. 이건 내가 평생 쌓아올린 노력의 결실을 되찾는 과정이다. 한 번에 끝낼 게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내 가치를 인정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노트 한 페이지에 빨간 펜으로 선명하게 적었습니다. 복수 1단계,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체면부터 무너뜨릴 것. 며칠 뒤 저는 준비해둔 계획의 첫 단계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체면이었죠. 특히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 사는 며느리로 보이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SNS에도 늘 명품 가방이나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올리곤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치를 감당하느라 대출과 카드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선 소문부터 건드려보자. 저는 며느리가 자주 들른다는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도 그 미용실 원장과는 가끔 인사 정도는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원장이 반갑게 맞이했죠. 어머, 어서 오세요. 파마 하시려고요? 저는 파마를 핑계 삼아 자리에 앉았지만 곧 은근슬쩍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여기 자주 온다고 들었는데 요즘도 와요? 원장은 제가 며느리의 시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 며칠 전에도 다녀가셨죠? 예쁘게 꾸미시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쁘기는 하죠. 그런데 저도 참 걱정이 많아요. 아들 월급이 큰 편이 아니어서 말이죠. 저 명품 가방들은 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그 한마디는 소문을 퍼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에이, 설마요. 다 진짜겠죠? 저는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가짜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던데 저도 잘은 모르죠. 요즘 워낙 짝퉁이 많으니까요. 그 말에 원장은 눈을 반짝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저는 살짝 손사래를 치며 작게 웃었습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했나 봐요. 원장님도 다른 분들께는 말하지 마세요. 괜히 우리 며느리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라서. 그 말만으로도 이미 소문은 시작됐습니다. 저는 파마를 마친 뒤 가볍게 인사하고 미용실을 나왔습니다. 건물을 나오면서 뒤쪽 창문으로 힐끔 보니 원장이 이미 다른 고객과 뭔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역시나 이 동네에서 입소문은 빠르게 번지는 법이지.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아 며느리가 가짜 명품을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들지 않았지만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런 법이죠. 처음에는 설마 하던 사람들도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추가되면 금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친구나 이웃들에게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올리며 부러움을 샀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가방 진짜일까?
시아버지가 직접 그런 말을 했대. 집안에서 언짢은 일이 있나 보지. 시어른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뭔가 있긴 있는 거야. 사람들은 추측과 상상을 덧붙여 더욱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며칠 뒤 제가 주변 지인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며느리가 친구들과의 모임에 제대로 초대받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들 역시 소문을 들었을 테니 애써 진품 가방을 자랑하던 며느리와 어색하게 마주치고 싶지 않았겠죠. 결국 며느리는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불만과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파는 곧 아들에게도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예민해지다 보니 아들에게 짜증을 부리는 일도 많아졌고 아들은 그 화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를 작게 하다 보니 김 사장에게 불려가 잔소리를 듣는 날이 늘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균열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집에 앉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속으로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쓰디쓴 기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길 바랄 뿐인데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만 했을까? 그래도 이미 시작된 일이니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제 자존심을 짓밟고 비를 맞으며 내쫓았던 그들이 이제야 조금씩 상황을 실감하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해. 더 확실한 타격이 필요하겠지. 저는 손에 쥔 낡은 일기장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복수의 첫 번째 전략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아들 내외의 삶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균열이 점차 커지며 그들이 소중히 여겨온 체면과 명성에 타격을 가할 거라 믿었죠. 그 순간만큼은 폭우가 쏟아지던 밤의 치욕이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완전히 후련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을 뿐이니까요. 저는 서재에 앉아 또다시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거기 적힌 제 과거의 고단함과 아들을 향한 애정이 줄줄이 살아났습니다. 분명 아들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일찍이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좋은 대학에 진학했었고 사회 초년생 때도 그 욕심과 포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서글펐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왜 아버지를 이렇게 홀대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결국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아볼 시간도 아니었죠. 더는 눈물 흘릴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표는 하나,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제게 저지른 일을 대가 치르게 하는 것. 저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마무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단순한 복수라기보다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과정인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틀린 길을 가는 건 아닐지 조금은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폭우 속에서 저를 내쫓았고 그로 인해 제 마음은 깊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남은 건 이 갈라진 틈을 어떻게 채워넣고 어떻게 결말을 맺느냐 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걸어온 길을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그렇게 결심하며 다음 단계의 준비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새벽녘 창밖을 바라보니 며칠 전 폭우가 몰아쳤던 하늘이 무색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바람이 멎으려면 아들 내외가 진심으로 제 가치를 깨닫고 무너졌던 가족의 유대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거란 사실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것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를 계약할 때 보증금 일부를 제가 대신 내주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당시 아들은 새로운 직장을 얻고 의욕이 넘쳤고
며느리도 번듯한 집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조금 앞당겨 인출해 그 보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 내외는 저를 한동안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그 은혜를 무색하게 만들었죠. 일기장을 뒤적이다가 그 보증금 관련 문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정확히 얼마를 부담했고 어떤 조건으로 기여했는지가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아들 내외에게 그 비용은 엄연히 빌린 돈이었는데 그들이 제게 갚겠다고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엔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사정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제 존재를 함부로 대했으니 저도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작정이었죠. 며칠 뒤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차분한 목소리의 변호사가 저를 응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저는 조용히 보증금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급 아파트를 마련할 때 여기 적힌 돈을 제가 대신 지불했습니다. 이제 그 돈을 상환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문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드님께서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지요. 다만 최근에 개인 사정으로 그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상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해 아들에게 보내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그저 당장 실행할 수 있길 바랐죠. 곧 변호사는 짧은 시간 안에 공문 형태의 서한을 완성해 줬습니다. 이대로 보내시면 됩니다. 회신이 어떻게 오는지 보고 대응을 계속 진행하시죠.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해야 하는 건가? 그렇지만 이미 후회하기엔 늦었고 멈출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게 폭우 속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그 모욕을 떠올리면 아직 분이 가시지 않았으니까요. 아들 내외가 이 문서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제 지켜볼 일만 남았군. 서한을 발송한 다음 날 예상대로 아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는데 화면에 떠오른 아들 이름을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파트 보증금 상환을 지금 당장 하라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나도 내 노후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거든. 마음 바뀌었다. 지금이라도 그 돈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마련하라는 거예요? 요즘 집 대출금도 많고. 아버지,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내가 그날 밤 너희 집에 느닷없이 쫓겨날 땐 어떠했지? 그것도 갑작스러웠거든. 버스도 끊긴 폭우 속이었으니 말 다 했지. 아버지, 그날은 정말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제가 잘못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 좋아. 하지만 오래 기다려주진 않을 거야. 언제까지 방치해둘 문제는 아니니까. 전화가 끊긴 뒤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혹감과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그와 동시에 불편한 마음도 전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뭐라고 전해 들었을지 뻔했습니다. 곧 며느리 쪽에서도 연락이 오겠군.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지난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를 악물듯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 날 예상대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저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당장 그런 액수를 갚으라 하세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폭우 속에 나를 내몰았던 건 너무한 게 아니었을까? 이미 변호사 통해서 공문도 보냈으니 더 할 말 없어? 아버님, 저희가 그날 실수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 정말 차도 팔아야 할 거예요. 알고나 계시는 거예요? 차를 팔든 집을 담보 잡든 그건 너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나도 내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겠다. 아무튼
그 돈을 빨리 마련해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통화를 끝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멀리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실제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 소리는 아마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거겠죠. 그래, 차를 판다니. 어쩌면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외제차가 희생되겠군. 그렇게라도 해야 이들이 제게서 등 돌렸던 일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아들은 결국 차량을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저도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살펴보다가 익숙한 차량 번호판을 발견했죠. 정말로 내놓았구나. 이거 꽤 비싸게 샀던 걸 텐데. 차량 판매가 성사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마련되겠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전부 충당하기엔 부족할 겁니다. 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대출 방안을 알아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 명의의 카드비까지 겹쳐 더 상황이 심각했을 겁니다. 며칠 후 아들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차는 팔았고 대출도 조금 받았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당장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얼마간 우선 드릴 테니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많이 기다려달라고 할 입장도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성의를 보이니 다행이다. 얼마든 좋으니 일단 갖고 와봐.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근데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야 후회가 돼요.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다. 하지만 너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그것부터가 시작이겠지. 아들은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이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아문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저지른 일을 가벼이 여기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내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니까. 주말이 되어 아들이 작은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받아주세요. 그 봉투 안에는 현금 몇 장과 메모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를 펼쳐보니 지금까지 대출받은 내역과 앞으로 상환 계획이 적혀 있었죠. 이게 최선이야. 네,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네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좋아. 그럼 일단 이건 받겠다. 남은 금액은 계속 추후에 갚는 거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 내외가 자랑하던 외제차는 팔려나갔고 그들은 더 이상 자동차를 자랑거리로 삼지 못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무척이나 속이 상했는지 아들이 말하기로는 집에서 한동안 말수도 줄었다고 하더군요. 소문도 계속 이어져 그녀가 가짜 명품을 든 채 호화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는 동네를 어느 정도 뒤덮은 상태였습니다. 소문이야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겠지만 그들이 받은 타격은 분명 커 보였습니다.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되돌려받은 현금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단 제 스스로에게 나는 너희에게 함부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는 사실을 확실히 각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 복수의 본질이었죠. 아들 내외도 이제야 조금씩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노고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일부 갚았다고 해도 제 마음속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확실한 진실의 순간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저를 인정하고 저 또한 그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도 일기장을 펼쳐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서 결심을 되새겼습니다. 조금만 더 몰아붙이면 결국 그들 스스로 과거를 뉘우치고 새로 태어날 수도 있어. 복수라는 이름 뒤에 숨긴 나의 기대일지도 모르지.
이윽고 아들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생일에는 제가 고작 케이크 하나를 들고 갔다가 쫓겨났으니 올해는 뭔가 색다른 걸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색다른 것이 즐거운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며칠 동안 서재에 틀어박혀 과거 사진첩과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적어둔 페이지도 있었고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부업을 했던 기록도 자세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자부심이자 때론 힘겨운 희생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기장과 사진들을 아들에게 직접 보여주자. 드디어 아들의 생일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비가 아니었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제 머리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포장한 상자를 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사진첩 몇 권과 일기장 하나가 깔끔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지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이 열렸고 아들은 저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생일이라서 말이다. 이거 선물로 가져왔어. 저는 상자를 아들에게 건네주고 뒤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들어오셔서 잠깐이라도 같이 식사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랑 할 얘기도 많고 제발 조금만. 살짝 갈등이 생겼지만 저는 그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잠시 고민한 끝에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며느리가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었고 눈가에는 어딘가 수심이 느껴졌죠. 아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들은 조용히 상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첩과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일기장인가요? 그래,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적혀 있어. 너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야근했던 이야기, 너가 아플 때 병원비가 부족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닌 일, 모두 거기 들어있지. 아들은 사진첩을 넘겨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태어난 직후 사진이네. 여기 병원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아버지가 이렇게나. 며느리는 살짝 다가오더니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사진첩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방심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평생을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걸 뻔히 알면서도 집사람 눈치 보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이것이 제 복수 계획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진심으로 과거를 후회하고 저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 그러나 이 복수가 단순히 저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가족이니까 이들의 파멸이 아닌 진정한 깨달음을 바라는 거다. 아들은 소파로 옮겨 앉아 사진첩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지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도 곁에서 잠자코 앉아 아들의 옆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 놀이터 데려가서 그네도 태워주시고 운동회 때 도시락도 직접 싸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랬지. 너가 달리기에서 1등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데. 아버지는 늘 제 곁에 계셨는데 왜 전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까요? 회사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며느리랑 살면서 잔소리가 많아지다 보니 결국 아버지께 소홀해지고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했죠. 오히려 제 체면만 생각하면서 아버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긴 것 같아요. 거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저 세 사람이 앉아서 사진첩 속 추억과 일기장 속 기록을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자 아들이 천천히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듯 손으로 쓸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게 다 아버지의 인생이자 제 인생이네요.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어릴 적 아들을 처음 안아줬던 기억이 오버랩되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그의 등 위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이 아이가 제대로 된 후회를 하는구나.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진심인지를 지켜봐야 해. 진정으로 나를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저 순간적 감정인지 시간이 필요하겠지. 다행히 그날 대화는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도 진심을 담아 제게 사죄했고 아들은 과거의 모든 태도를 반성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서로에게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사치품에 집착했다고 솔직히 고백했고 아들은 그녀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주느라 집안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비록 복수라는 명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생일이었음에도 저는 당장 함께 식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상심이 깊어져 있었고 저로서는 아직 감정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잠깐이라도 대화를 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선물만 전달한 뒤 집으로 돌아왔죠. 지금 이 순간에도 속이 시원하다기보단 묘한 허전함이 컸습니다. 한때는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아끼던 가족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 그 자책과 회한이 뒤섞인 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 후 서재에 들어가 텅 빈 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되겠지. 그러나 아직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으니 그 전에 완전히 용서해 줄 순 없겠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아들에게 준 것보다 아들로부터 받은 게 훨씬 많다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아이의 웃음, 한순간의 기쁨, 그 모든 게 제 삶을 빛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생일 이후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아들은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식사 제대로 하셨어요? 날이 더우니 물도 많이 드셔야 해요. 주말에는 제가 가서 청소라도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투는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살갑고 다정하게 느껴져 한편으론 낯설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SNS에 사치품을 자랑하던 모습은 사라졌고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했죠. 아들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보며 오히려 안쓰러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스스로도 반성하는 중이라고 했으니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주말마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청소도 하고 장도 받아주며 열심히 저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제가 농담 삼아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살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손님 된 기분이네.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집사람이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 해요. 2층 방도 넓게 치우고 필요한 가구도 새로 들였다면서 아버지를 초대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됐다.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이 집을 떠날 생각은 없어. 너희가 진심으로 바뀌었다면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겠지.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지내자. 아들은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도 언제든 마음 바뀌시면 말씀해 주세요. 2층 방은 늘 아버지 몫이니까요. 그 대화 이후 저는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과거와 달리 성심껏 저를 대했기 때문에 그 시도가 진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용서했다기보단 아직은 믿고 지켜보는 단계였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달라지진 않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 모습이라면 최소한 과거의 모진 행동을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 믿고 싶다. 한편으로 아들의 회사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과 연락해보니 아들의 근무 태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일찍 출근해서 서류도 미리 정리해두고 회의 준비도 철저하게 하더군요. 가정 문제가 정리됐는지 예전보다 훨씬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리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조금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나 보네. 그러면서도 아들이 예전처럼 다시 한번 자신감을 찾는 모습을 상상하니 저 역시 약간 뿌듯했습니다. 며느리 또한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아버지에게 잘하는 며느리라는 새로운 평판을 쌓기 위해 노력 중이었습니다. 한 이웃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그녀가 이웃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돌리며 인사를 해온다고 하더군요. 전에 그렇게 화려한 옷만 입고 다니던 며느리가 요즘은 참 검소하게 옷을 입고 예의도 바르더라. 어쩐 일인지 몰라도 많이 달라진 게 눈에 보여.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 저도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비록 복수라는 계기로 시작됐지만 이 아이가 진심으로 바뀌고 있다면 그걸로도 나쁠 건 없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마지막 한 수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타격을 줬고 체면을 무너뜨렸으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는 폭우 속에서 쫓겨났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수. 그걸 통해 정말로 이 가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거야. 복수라는 이름 아래서 시작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결과로 가고 싶다. 아들이 우리 집에 오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노후 자금은 좀 괜찮으세요? 제 쪽에서도 조금씩 다시 갚아나가고 있으니. 그래도 한결 숨통이 트이셨을 것 같아서요. 그저 그렇지 뭐. 너희가 조금씩이라도 갚고 있으니 나도 마음은 편해지고. 하지만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말이다. 곧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릴 거야. 어떤 결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지금처럼 계속 노력해 주길 바랄 뿐이지. 아들은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결정이 무엇이든 제가 전처럼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리거나 이들을 몰아붙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이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방식을 놓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이 되길 바랄 뿐이었죠.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주말에 생신 파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생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나야 뭐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한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아버님 아시는 분들도 초대할게요. 어떨까요? 너희 마음대로 해봐. 난 따로 원하는 거 없으니 너가 알아서 하면 돼. 며느리는 조금 들뜬 듯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 전화를 끊었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생일 때는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섰는데 이번엔 내 생일에 이들이 무언가를 준비한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나쁜 느낌은 아니군. 그러나 마음 깊숙이선 이미 다음 계획을 실행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오는구나. 이대로 끝낸다면 그 폭우 속에서 겪었던 내 자존심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복수의 칼날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한 수를 통해 아들 내외가 진정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되찾고 저 또한 마음의 응어리를 내려놓게 될 거라는 희미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복수란 이름 아래에서 결국 서로를 치유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 이게 인생이겠지.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일기장을 다시 폈습니다. 사진첩과 함께 아들의 모습이 담긴 기록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준 기쁨을 잊을 수 없구나. 단지 그 기쁨을 가릴 만큼 큰 상처를 준 게 문제였지. 그 문장들을 읽으며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수를 향한 갈증이 교차하며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군. 이제 내 안의 폭우도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걸까? 그래도 아직은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일이 남았다. 저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마지막 단계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곧 제 생일날이 올 것이고 그때를 기점으로 모든 걸 결정지을 계획이었습니다. 내 복수는 파멸이 아니라 변화로 이어지는 복수이길 바란다. 그날을 기다리자.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달라진 모습을 지켜보며 제 마음속 마지막 수를 준비했습니다. 복수라 부르든 시험이라 부르든 이제 결말이 머지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제 생일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동안 아들 내외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며느리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점점 줄였고 아들도 회사에서 예전보다 훨씬 성실해졌어요. 가끔 제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오고 주말이면 집에 들러 청소며 빨래며 집안일을 거들어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려 애써봤어요. 그래도 작년에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쫓겨났던 기억은 여전히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변했을까? 혼자 지낼 때면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죠. 그런데 올해 제 생일을 맞아 아들 내외가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평범하게 식사 한 끼만 해도 되지 않나? 하지만 아들 내외가 꼭 그러고 싶다며 이웃들과 옛 직장 동료들까지 초대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완전히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좋다. 그럼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보자. 내가 준비해둔 마지막 복수의 한 수를 꺼내겠어. 불현듯 마음속에서 그런 결심이 솟아났습니다. 마침내 생일 당일 아들 집에 들어서니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거실이 화사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부지런히 음식들을 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죠. 옛 직장 동료 몇 명이 제게 다가와 반가운 얼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아들분이 이렇게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다던데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자식이 부모 생일에 이렇게 힘쓰는 거 보니 보기 좋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이웃이나 동료들이 함께 축하해주니 마음 한편으론 뿌듯함도 느껴졌죠. 아들이 거실 한가운데서 박수를 치며 모두를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집에서 마련한 음식과 케이크를 맛있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보냈고 저는 자연스럽게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은 곧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케이크를 보는 순간 작년 아들 생일 때
제가 조그만 동네 빵집 케이크를 들고 갔다가 쫓겨났던 일이 떠올라 살짝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이 케이크를 자르게 되는구나. 이상하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죠. 이 케이크 어디서 샀어? 처음 보는 이름인데. 동네 빵집입니다, 아버님. 그래, 동네 빵집도 잘 고르면 맛있어. 아들이 촛불을 켜자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불었어요. 곧 며느리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생일을 위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이니까 꼭 받아주세요. 고맙다. 일단 케이크부터 잘라볼까? 제가 조심스레 케이크를 자르려는 순간 문득 마음속에서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준비해둔 계획, 드디어 실행할 때가 온 거죠. 잠깐, 모두 내 얘기를 들어주겠나? 제가 갑작스럽게 케이크 칼을 내려놓고 일어서자 거실 여기저기서 눈길이 몰렸습니다. 아들도 긴장한 듯 절 바라보았고 며느리 역시 살짝 어두워진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웃과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내 생일을 축하해주러 와줘서 정말들 고맙네. 덕분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하며 저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발표하려고 한다. 누구에게도 미리 말하지 않은 내용이야. 하도 생각이 많아서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고민했다네. 아들 내외가 무언가 예감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잠깐 말을 멈추고 그들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하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아둔 재산이 좀 있네.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내 소박한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 그걸 전부 지역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했어. 거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모두가 놀란 눈치를 보였죠. 아들 내외도 동시에 고개를 돌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엔 충격이 역력했어요. 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충격이 더 클 거다. 이게 내 마지막 복수의 한 수니까. 하지만 저는 곧 이어서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물론 내가 그 재산을 전부 기부하더라도 아들 내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건 아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바로 아들 내외가 그 노인복지관에서 주말마다 무급봉사를 해주는 거지. 그것도 딱 5년간. 그렇게 한다면 내 재산 중 절반을 상속하겠다. 잠시 말을 멈춘 뒤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는 얼어붙은 듯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겠나. 내가 너무 황당한 제안을 하는 건가. 하지만 나는 이 방법이야말로 너희가 진정으로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나는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너희가 나를 내쫓았던 기억을 잊지 못했어. 그걸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 제가 이 대목을 꺼내자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너희가 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도 했어.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확신이 필요했다. 내가 이 복수를 완성하려고 했던 건 너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진심으로 바꿔놓고 싶었을 뿐이지. 그렇게 말한 뒤 저는 묵묵히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들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1년 내내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재산을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정말 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봉사도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게 재산이랑 관련이 없더라도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로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날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반성했습니다. 노인복지관 봉사요? 그거 당연히 할게요. 단 한 푼도 물려받을 수 없다 하셔도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울컥했어요. 이 아이들이 드디어 정말로 변했구나. 그런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거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과장된 몸짓 없이 그저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거라. 너희가 그토록 진심이라면 나도 더 이상 독하게 구는 건 그만해야겠지. 하지만 내 제안은 그대로다. 일단 5년간 주말마다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단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해보라는 뜻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맞잡은 손을 꼭 쥐었어요. 거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게 내가 바라던 최종 결말이야.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나락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곧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와서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정말 부끄럽지만 앞으로 아버님께 더 잘하고 주어진 조건도 반드시 이해하겠습니다. 2번 다시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조용히 한숨처럼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슴 한켠의 응어리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폭우가 내리던 그날 밤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울 수 있겠구나. 모두가 자리를 정돈하고 다시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웃는 얼굴로 칼을 쥐고 기념 사진까지 찍었어요. 작은 축하 노랫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아들 내외는 그 옆에서 저를 바라보며 연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제 옛 직장 동료가 살짝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김 선생님, 재산 전부를 기부한다니 정말 대단한 결심이네요. 그래도 좀 아쉽진 않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아깝긴커녕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차피 이 돈은 나 혼자 쓰려고 모아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미 내가 힘든 시절을 다 살아냈으니 남은 날들은 좀 더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옛 동료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이면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녀분들도 곧 알게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거실 맞은편을 보니 아들 내외가 작은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파티가 끝날 무렵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정말 멋진 결단이다라며 제게 격려를 건네줬어요. 아들은 마지막까지 현관에 서서 손님들을 배웅했으며 며느리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느라 바빴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혼자서 숨을 고르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과 달리 오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이제는 완전히 치유된 것 같다. 내 복수는 성공했다. 아이들도 변했고 나도 이렇게 홀가분해졌으니. 정말이지 그동안의 분노와 상처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진심을 보여줄 거라고 확신할 순 없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기회를 줬고 그들도 받아들였습니다. 복수를 파멸이 아닌 변화를 위한 도구로 쓴 셈이니 이만하면 저 스스로도 만족스럽습니다. 그 뒤로 아들 내외는 주말마다 노인복지관에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씩 안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즐거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뵈니까 뭔가 배울 점도 많고 보람도 생깁니다. 아들이 가끔 이렇게 말할 때면 저는 속으로 미소 짓곤 했습니다. 폭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온몸이 젖은 채 쫓겨나며 느꼈던 치욕과 분노가 이제는 지난 이야기로만 남았습니다. 그때의 모욕감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극적인 변화도 없었겠지요. 결국 제 인생의 마지막 복수는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상대를 쓰러뜨려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나은 길을 찾게 만드는 복수라니. 아이러니하면서도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결말이었어요. 이제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저도 그들에게 다시금 애정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남은 일은 그들이 얼마나 오래 진실한 태도를 지켜나가는지 보는 것뿐이죠. 그리고 제 노후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내면 기꺼이 그 열쇠를 넘겨줄 생각입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제 마음속 지난날의 폭우는 완전히 그쳤습니다. 진정한 복수란 결국 서로가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르지. 그 한마디를 속으로 새기며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오늘은 따스한 햇볕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더 이상 쓸쓸한 빗소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빗물은 어느새 말끔히 마른 뒤였으니까요. 완벽한 복수. 그것은 애초에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폭우가 아닌 맑은 햇살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와 아들 내외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